뇌졸중 퇴원 환자 건강관리 사업의 현실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재엽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공공의료본부장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재엽 본부장님께서는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 대한생체재료학회 부회장, 서울대 의대 의학과 학과장 등으로 활약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이재엽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공공의료본부장님께 이 세션 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이재협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뇌졸중 환자에 좀 국한을 해서 이 뇌졸중 환자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토론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두 강의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을 갖다가 발제자들께서 좀 해주시고 또 토론자들께서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경과 과장으로 계신 권영민 교수께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권영민 교수님을 잠시 소개드리면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과학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시고 현재 보라매병원의 신경과장을 역임을 하시고 또 이전에 물류기획실장도 하셨고 현재는 보라매병원 의료혁신실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권영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뇌졸중 환자가 이제 퇴원하는 시점에 대개 어떠한 상태로 퇴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할 때는 이제 Modified Ranking Scale이라고 해서 0점에서부터 5점까지 척도를 나누게 됩니다. 이 3점부터 4점, 5점이 중등도 이상의 장애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 6점은 이제 사망하는 상태를 이제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퇴원 환자가 이제 퇴원 시점에 보면 한 43% 정도가 이 중등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퇴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3개월이 되는 시점에도 역시 한 30%대 후반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등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까지 파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강서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가 작은 아들로 밝혀졌는데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88세 병환을 가진 노모와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형을 간병하다가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살해를 하고 본인도 자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또한 이러한 간병으로 인한 살인과 자살은 추석 같은 명절에, 설 같은 명절에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잘 돌보지 않던 친지들이 와서 원망을 하고 핀잔을 주면서 그게 이제 감정으로 격화돼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회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2심 판결이 나왔던 사건인데요. 뇌출혈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20대 청년이 존속 살인 방치를 해버렸죠. 그래서 1심에서는 4년 징역 선고를 받았고 지난주 2심에서는 뭐 정치권과 시민단체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처음부터 태어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약을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2심도 선고를 4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 비단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이고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또 하나의 갖는 이 고충 중에 하나가 이 기능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상당히 경험하게 됩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40% 정도 포스트 스트로크 디프레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환자의 그 삶에 대한 의욕을 꺾고 가족들을 점차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포스트 스트로크 리스크 팩터를 보시면 뇌졸중 후에 첫 1년 동안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다음에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되면 될수록 이러한 우울증은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이 이런 장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병에 노출되고 또 사망률도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뇌졸중 퇴원 환자 중에 90일 이내 아무런 합병증이 없던 순수한 퇴원 환자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인구 집단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1년, 3년, 5년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이 스트로크와 MI, 그다음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 그런 사망되는 케이스가 점차 증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뇌졸중 환자들이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케어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병원에서 그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와서 치료받는 그런 관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의료진만의 힘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그럼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케어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도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환자의 자기 효능감을 살려서 치료에 협조할 수 있는 치료의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요.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과 복지 시스템에서 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환자를 다각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권영민 교수님, 또 네. 강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 화면 상단에 이게 지금 제목을 블랙바가 계속 가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조금 조정하실 수 있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그 발표 화면이 좀 줄어들면서 블랙바가 제목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화면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네요. 줄어들고요. 블랙바라는 게 이게 이제 줌의 아이콘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라고 하는 그 예, 제목 위에 보면은 이렇게 까만 게 계속 떠 있는데 뭐 그냥 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단연 1등입니다. 95%가 스마트폰을 그 보급을 하고 있고 5%도 일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전 인구에서 성인에서는 다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을 한다면 앱에서 환자의 접근, 그러니까 의료적인 정보들을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서 비교적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헬스 레코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정보를 심어서 환자한테 이제 보게 할 수도 있고 메디컬 디바이스를 커넥션 시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향후 미래에서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환자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잠깐 한 가지 살펴보시면 그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뇌졸중 환자한테 이제 farm alarm이라는 앱을 사용해 갖고 과연 이게 어떤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vascular risk factor control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를 살펴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앱을 사용한 그룹에서 당뇨병의 조절률이 좀 더 높아졌고 고지혈증의 조절률도 높아졌으며 스트로크의 날리지에 대한 그 인식도도 개선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목표한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목표치에 도달했던 토탈 컨트롤 레이트라고 해서 모든 리스크 팩터가 조절됐던 비율을 말하는데 이 앱을 사용했던 그룹에서는 50% 정도 도달을 했다고 하면 이 컨트롤 그룹에서는 30% 정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이 앱을 사용했던 그룹에서 보다 더 큰 향상을 보여줬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신 저자로 있어서 발표했던 연구 결과를 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뇌졸중 환자들한테 일반적인 진료실에서 보는 진료와 처방뿐만 아니라 이 앱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와 교류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촉진시키면서 다른 정서적인 관리 측면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앱을 개발을 하고 환자에게 어떤 효용성이 있을지를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앱을 개발을 해서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고 이걸 누르면 그런 창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입을 해서 꾸준히 관리하게 되고요. 중소기업인 라이프 시메틱스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앱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자가 검사, 복약, 부작용, 스트레칭에 대한 동영상, 걷기, 근력 운동에 대한 동영상, 혈당, 혈압 측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아이콘이 있고 병원 진료에 대한 스케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각각을 실행을 했을 때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고 그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하얗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걷기를 하게 됐을 때, 걷기를 그날 완료하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본인이 몇 등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혈압이나 혈당은 이 블루투스 기반으로 기계를 커넥션 시켜서 그날 앱을 열고 체크만 하면 이 기록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정보라고 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 방법, 자주 하는 질문, 뇌졸중 정보를 인베드 시켜갖고 환자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뇌경색과 뇌출혈 환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는 대상으로 삼았고 스마트폰을 본인이든 아니면 24시간 상주하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환자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인지저하가 있거나 보행이 이제 부축을 했을 때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의 4.5점은 제외를 시켰고요. 3개월 이내 입원 계획이 있을 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블루투스 기반의 디바이스를 연동을 시켰고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액티비티를 보일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커넥션을 시켰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이 뇌졸중에 대한 인식도, 그다음에 우울척도, 그다음에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EQ5D를 측정을 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앱을 교육시키고 메디컬 체크업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인식도 조사를 하고 BDI, EQ5D를 측정을 했고요. 4주째, 그다음에 12시째 환자가 왔을 때 이러한 항목들을 재조사를 했습니다.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실제 99명의 환자를 저희가 이제 등록을 시켰고 평균적으로 한 80일 정도 팔로우업을 쭉 했습니다. 평균 나이는 58세였고요. 남자가 61%, 뇌경색 환자가 53%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제 60세 이상의 환자가 한 절반을 초과를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도 상당히 앱을 교육을 시키고 때를 거듭하면 할수록 잘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앱에 대한 이용도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처음에 등록을 다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medication registration rate를 보시면 한 50%를 약간 상회하는데 실제는 모든 대다수 환자들 다 등록을 했지만 매일매일 약물 복용력을 입력하는 사람은 한 50% 정도였고요. ER이라고 해서 exercise rate,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을 체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등록을 많이 했지만 실제는 한 4분의 1 정도가 꾸준하게 입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표들이 한 50% 정도를 상회하지 못했지만 이 초기에 하는 연구라서 디바이스와의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이 인식도가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에 대한 정보들 중에 각각의 항목들을 보면 회를 거듭할수록 향상을 보였고 이 항목들에 대한 인식도의 항목 총합을 보더라도 회를 거듭할수록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게 우울 척도가 향상이 있었는데 처음에 우울하지 않았던 그룹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지만 처음에 우울했던 그룹에서는 비즈 2, 비즈 3로 갈수록 우울 점수가 감소가 되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EQ5D는 이제 삶의 질인데 이 환자의 상태가 썩 기능적으로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다, 어떤 일부분은 악화됐다, 일부분은 개선이 있다고 하지만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생체 지표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스톨릭 BP와 다이아스톨 BP가 우리가 중간에 3개월 동안에 약물로 인터벤션을 하지 않았지만 개선이 됐습니다. 이 uncontrolled 그룹에서 빨간색인데요. 초기에 혈압이 높던 그룹이 회를 거듭할수록 혈압이 감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본 스마트 애프터 케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뇌졸중 퇴원 환자에서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환자의 엑서사이즈, BP, 베스트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졸중에 대한 인식도와 우울 척도가 개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관리에 접목이 된다면 보다 더 환자가 더 동기부여가 되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 환자가 했던 액티비티 내용들, 혈압 내용들, 혈당 내용들을 환자가 이제 3개월마다 병원에 오면, 한 달마다 오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의사가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환자가 더 깜짝깜짝 놀라면서 더 동기부여가 되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앱들이 나중에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면 치료제로서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뇌졸중 퇴원 환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의료에 국한돼서 봤지만 보건과 복지 측면에서 보면 정신관리,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자기역량 개선 등등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가복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초기에 우리가 앱 기반의 건강관리를 잘 정착시킨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병원 밖에 있는 보건복지 이런 기관들과도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또 우리가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모바일 헬스케어 앱은 임상적 효과성에 대해서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이제 건강관리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 연구진이 이제 시행해 봤던 스마트 애프터 케어 시스템은 퇴원후 뇌졸중 환자 관리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의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다기관 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